네,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운영위가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여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이제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감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또 이렇게 섞여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뭐 비상계엄 내란 여기에 대한 질의도 좀 있었고, 특히 증인과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 지난번에 이제 그 불출석하는 걸로 이제 났는데 여전히 이제 증인 채택을 이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계속 있고 그로 인한 이제 공방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운영위 국감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이 시비를 거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럼 김현지 실장은 지금은 뭐 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총무비서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1년 동안의 국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총무비서관 다 불러야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직무가 바뀌었고, 직무가 바뀌었으면 새로 임계받은 총무비서관이 임계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이 매뉴얼에 다 적혀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부속실장이 나온 사례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부속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을 당시에는 부를 수 있지만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업무 인수인계에서 새로 인계받은 사람이 답변을 하지 옛날 사람들 다 나와서 답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가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총무비서관 했던 건 다 불러야죠. 그러면 비서실에 했던 건 다 불러야 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급해서 무슨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업무는요,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굳이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든지 정쟁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좀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고요.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총무비서관 할 때 있었던 일이라도 현재 총무비서관이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흡하면 비서실장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인데 굳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현지 실장 그 부분은 앞부분에 좀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정해도 됐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또 그 이후에 이제 국감이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글쎄, 우리 정치가 지금 이제 국감 마지막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감을 한 달 동안 한번 보십시오. 특정의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말 그리고 파행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보고 실증을 느꼈습니까? 이 마지막 운영위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동안 했던 그 국감의 연장선상으로 마지막 어디 뭐 총괄 편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국감은 이런 것이다. 여당과 야당 죄송합니다. 종합편입니까?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감장이 전투장처럼 권투의 어떤 킥복싱장처럼 그렇게 난타전만 벌이는 곳인 걸로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국회 무용론이 나올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줄기차게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의 권력형 사법방해 일지 이런 것도 지금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위증교사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밝혀주고 있고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세워서
다른 데서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걸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이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년이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난 1년 동안 했던 그 증인들을 채택해서 민주당이 하면 되는데 민주당 그런 것들을 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국정에서의 여러 가지 국감장에서의 모습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실증을 느끼는 네. 염증을 느끼는 그런 네.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오후에 2시 40분부터 또 속개가 될 예정이고 실제로 뭐 앞서서 이제 그런 공방전은 있었고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질의응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왔는데 오후에 한번 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고요. 전문가 모셔서 이제, 예결위 위원들의 이제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를 보면은 확장 재정, 728조, 700조 때는 이제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장 재정의 위험성, 우리 GDP 대비 우리 부채 규모가, 적절한가,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고, 또 반대로 오히려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어서 그로 인한 또 세수가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적당하거나 오히려 더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경제가 화랑이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출발점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경제가 회복돼서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경제,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려 놨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NDVI에서 26만 장이라는 GPU를 공급하기로 했고 AI 강국이 될 거라고도 젠슨 황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GPU 보유로만 보면 세계 3위입니다. 그렇다면 AI 강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돼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잘 깔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이 AI가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사업이 확장되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고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거 빌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돈도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기업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I에 투자하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AI가 우리 산업에 주도권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내수 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보다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역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내수가 활성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재정은 더 건전하고 탄탄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 쓰고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세수는 더 확보가 안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활성화도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주가로 말미암아 예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200조 원이 더 많이 거쳤어요. 이런 것들도 본다면 거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냈어요. 수익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슈퍼 예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주셨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확장 재정 훨씬 더 많이 해도 뭐 천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8% 늘어난 이 728조 원을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편성 내용이 사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젠스왕이 AI 강국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젠스왕이 얘기하는 AI 강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AI 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판매처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같이 간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은 뭐 빚잔치 예산, 네.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선거용 살포, 현금 살포 예산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내막을 보면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26조 원입니다. 지난번에 13조 원 추경을 통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현금성 지원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채무가 1,400조가 넘어서고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리고 뭐 국가 채무 비율을 보더라도 GDP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 36% 정도라면 지금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빛을 내서 이런 것을 해서 퍼주기 예산 같은 거, 포퓰리즘성 예산, 선거 선심성 예산 이런 거에 지출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추경을 통해서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쓰고 버리고 없애버리는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적자 예산은 우리 후소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가 우리가 그 GPU를 판매하는 거 남아 돌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GPU 살려고 난립니다. 그걸 우리한테 26만 장 주는 게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GPU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 민생회복 쿠폰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성과가 있었고 우리의 경제성장 발전율이 올라가고 지금 뭐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체 GS만 예를 들면요. 통계로 나온 게 3분기 영업이 31.6%가 증가했어요. 민생회복 쿠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높아졌고요. 그건 긍정적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 더 늘리면 결국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 뭐 성과는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표 조사 과거의 추경을 통해서 한 지표 조사를 보면은 그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남는 것은 빚더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도 나온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기도 하고 65세 정년 연장. 노동계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고 지금 뭐 65세 정년 연장의 어떤 필요성은 있지만 또 그로 인한 또 부작용 이런 부분 청년층의 일자리가 준다든지 뭐 경영계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다 이제 해소하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연내 노동계에서는 처리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이제 정년이 망한 노년 세대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수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60세가 되고 넘어가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60세 전에 그만두는 분도 많고 또 실제로 보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돼도 본인들이 그만두고 나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50대에 그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65세까지 뭐 예를 들면 65세로 늘린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65세까지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고 정말로 그 직장이 좋아서 계속 일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정년 연장이라면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선을 주고 요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세 넘어서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도 많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잘 조율해낼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또 60세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련된 기술자나 숙련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5년 안에 뭐 예를 들면 2년, 3년, 5년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충돌되는 지점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건은 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이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요, 뭐 노사정이 잘 협의를 해서 하지만 각각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년 문제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65세 정년 연장 뭐 이것보다도 더 7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곳을 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타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선 후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계에서 이거에 대한 뭐 찬반 이 상당히 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이제 대화 타협이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오후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이고 또 매달 한 번 호남 방문 선언을 했는데 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불법 비상계엄을 이제 옹호하는 행보를 이제 보여서 오늘 일정이 이제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5.18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보이콧을 할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5.18을 찾으려면 저 국립묘지를 찾으려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제일 화가 나는 발언 중에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교수이면서 목사인데 어떻게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생명을 뭐 최근에 나온 발언 보면 뭐 그 어떤 정치인들 불러다가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발언을 한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5.18에 가서 정말 무력에 의해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그다음에 생명을 잃은 저분들이 영령이 있는 곳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저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나 5.18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아니 야당 대표가 올 수 있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했던 발언이나 잘못된 발언, 내란을 뭐 예를 들면 찬성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석방을 주장한다거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아픔을 그러니까 쿠데타나 아니면 내란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유가족들한테 그 마음의 상처를 또 한 번 수줍어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성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해 주셨고 자, 부회장님 오늘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는 뭐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당이 아니고 전국적인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지금 전국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두 정당이 국회를 지금 이제 대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가치의 통합도 있지만 지역의 통합, 세대의 통합, 이념의 통합, 사상의 통합 이런 것들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과거에 물론 뭐 지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발언 13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좋든 나쁘든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에 패배했고 지금 현재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고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특검으로부터 조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롯이 그 판단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투표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왜 국민의힘 대표가 갈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가서 통합의 정치를 외치고 우리 국민의힘이 영남정당, 충청정당이 아니고 네. 전국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남에 왔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네. 새로운 미래의 방향,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어떤 그런 지난 계엄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5.18 사태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묻고 가겠다. 그런 반성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5.18 재단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걸로 이제 사과라든지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원내 대표 아침 회의에서 그거에 대해서 뉘앙스는 뭐 강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호남 방문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상황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